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데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은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등 혐의 8가지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네, 혐의가 모두 8가지라고요? 네, 제목은 모두 8가지가 적용이 됐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5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호처 중간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위력 순찰이라는 표현 등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증언하면서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세 사령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이들의 비화폰 정보를 경호처 지휘부가 부하들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서야 일부 국무위원만을 대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위원들의 심의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 그리고 계엄 직후 외신에 허위 내용을 공보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사건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가 계엄의 성격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은 이틀 뒤면 종료됩니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남은 의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이틀 뒤인 모레 종료됩니다. 지난 7월 2일 출범했던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16개의 의혹과 인지 사건들을 수사해 왔는데요. 수사할 의혹이 많았던 만큼 비슷한 시기 출범한 새 특검 가운데 가장 늦게 수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데 이어 김 씨를 전직 영부인 최초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월요일 종합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검이 기소할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남은 의혹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 거북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아내가 건넨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 역시 기소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인데요.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해서 경찰로 이첩되는 사건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데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사건의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윗선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후 소환 조사는 모두 불발됐습니다. 오늘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번처럼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특검이 어떤 사건을 기소하느냐에 따라 이 경찰로 이첩될 사건들의 윤곽도 드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오늘 경찰에 체포됐다고요? 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2차 접견 조사가 불발된 점과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윤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이전 접견 조사가 임의조사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강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는데 이전에 조사받지 않은 새로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참관을 위해 방문한 전 의원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 포렌식하러 오신 건가요? PC 포렌식하러 왔습니다. 어떤 거 들어있는 PC인가요? 모르죠. 부산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쓰던 PC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라 이달 말이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속도전에 나선 경찰이 이번 주 중 전재수 의원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경찰은 전 의원이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불가리 코리아, 까르띠에 코리아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을 불가리 명품 시계 등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금품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회계 기록 등을 분석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수본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새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도 오늘 안에 민주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통일교 특검에 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양한 내용이 나왔죠? 네, 취임 147일 만에 처음 기자회견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도 진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중으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선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초점으로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교 유착을 헌법에서 엄중하게 금지하는 만큼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말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사실이라면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특검 추천권안까지 제안한 상태인데요. 이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재나 민변에 추천권을 주는 안을 고집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석이 열세인 상황에서 이 당내에선 국민의힘, 개혁신당 공동 단식 등 여론전을 중심으로 한 대여 투쟁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협 추천권까진 협상이 가능하지만 임의단체인 민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최근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 회견에서도 주요 화두였습니다.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관 사이 공방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김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관련해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로 막중한 자리인 만큼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사퇴를 에둘러 압박했다는 일각의 해석도 나오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전직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한 이후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사령탑을 둘러싼 잡음에 적극 공세를 펴기보단 일단은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약자동행위원회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또 대통령실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YTN에 일단은 김 원내대표 관련 제보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은 비리와 갑질의 생활화라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쿠팡이 어제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했지만 여전히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인이 안 된 주장이라면서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오동건 기자, 먼저 어제 쿠팡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쿠팡은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행위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근한 고객 계정 3,300만 개 중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장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그리고 공동현관 출입번호 2,000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결제 정보나 로그인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고 쿠팡은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또 이슈가 커지자 유출자가 유출 정보를 모두 삭제했고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쿠팡은 노트북 회수 과정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유출자가 노트북을 쿠팡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던졌고 쿠팡이 이를 잠수부를 동원해 해당 노트북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조사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남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 주체가 이해 당사자인 쿠팡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유출자에게 자백을 받았고 유출 내용에 대해 글로벌 보안회사에서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민관 합동조사단의 공인된 조사 결과가 아니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유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해 진술을 확보했는지, 또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직접 조사를 수행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출자의 범행 동기 역시 불투명하며 이 유출자가 진범인지조차 수사당국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찾았다고 하지만 증거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쿠팡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날짜와 경찰의 증거를 입수한 날짜도 어긋납니다. 쿠팡은 지난 17일에 유출자의 진술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장치 등 일체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1일에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일의 시차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쿠팡이 정부에 일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이 특정 인물과 접촉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정보유출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언제 쿠팡이 해당 인물과 접촉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쿠팡이 관련 정보를 조사단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쿠팡이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진범 여부조차 경찰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이 해외 보안업체 3곳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신력 없는 조사 결과를 마치 조사단과 수사기관의 발표인 것처럼 대외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알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히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원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 방식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부 직원들에게 쿠팡 관계자와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에 쿠팡의 대관 업무가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주 직원들에게 접촉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쿠팡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경우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협의해 자진 신고하라는 지침도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팡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인식이 대통령실 안에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에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1,44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49.9원으로 출발해 1,454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1,442원까지 하락해 1,440원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과 정부의 세제 지원 발표 후 환율은 40원 가까이 급락해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코스피는 지난 24일 하락세에서 벗어나 0.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4% 이상 급등해 11만 원대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2% 이상 올라 60만 원대에 복귀했습니다. 코스닥은 0.6%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력한 한기가 남아가면서 오늘 아침 서울 등 전국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서울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동파경계도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한파 현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기온 얼마나 내려간 겁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입니다. 아침에는 영하 11.8도, 체감 영하 18.6도를 기록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산과 철원 기온은 아침에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의 강력한 한기가 남하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충북, 경북 내륙으로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가, 한파주의보 지역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영하 12도 이하의 강추위가 내일까지 예상되는 곳입니다. 특히 추위 속에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이 커지면서 서울에는 이번 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해안의 바람과 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호남 서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눈이 더 내리겠지만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이 지역에는 3에서 11cm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강추위로 도로 곳곳이 빙판과 살얼음이어서 미끄럼 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안가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고 해상에서도 풍랑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안가 주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젯밤부터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밤사이 계량기 동파 피해가 한 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랭 질환자 등 인명피해는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는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나무가 쓰러지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10여 건의 피해가 이틀 동안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강풍과 급변풍특보가 오전 9시를 기해 모두 해제된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도 7cm 안팎의 눈이 쌓여 탐방로와 일부 산간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성탄절 미국 캘리포니아 곳곳에 이틀 연속 역대급 폭풍우가 몰아쳐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등 주요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고 폭풍우에 부서진 집들과 뒤집힌 차들이 진흙탕에 처박혀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일부 도로는 부서져 내려앉았습니다. 성탄절 미국 캘리포니아 곳곳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Everything was flooded. It was insane. Like cars had to stop in the middle because of how flooded it was. And well, yeah, it was just really crazy and hectic. I want to say it was one of the heaviest rains that we had and one of the heaviest floods that we had. Wasn't expecting it. 남부 산악지대에는 하루 동안 최대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We saw a whole lot of rain coming. We were approaching 10 inches for the Wrightwood area that came down in a single operational period. That led to widespread flooding throughout the community. LA 국제공항과 애너하임 등 LA 카운티 주요 지역에선 역대 하루 최고 강수량을 경신했고 북부 지역에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세크라멘토 남부 지역에선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경찰관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평양에서 만들어져 미 서부로 이동하는 좁고 긴 형태의 강과 같은 수증기 때 이른바 대기해강 현상이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LA와 샌디에이고 등 서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전직 보좌진과의 폭로전으로 현재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SNS 입장문을 올리고 또 사과와 동시에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보좌진들의 그 단체 톡방 그 캡처를 좀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딱 어울리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를 향한 공격을 기반으로 한 폭로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방송에서도 해당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방의 형태로만 불거지고 있다.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보면 처음에 폭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억울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좌진들도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완전한 진실공방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만 판단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그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비춰지는 굉장히 불편한 사안들도 하나씩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 SNS에 올라온 단톡방 캡처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입수를 했지? 왜냐하면 그 보좌진 간에 만들었던 단톡방이기 때문에 그 입수 경로도 좀 궁금하고 전직 보좌관들은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몰래 취득한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방에 있었던 보좌진 중에 한 사람이 아무래도 연락을 했겠죠. 그걸 보여줬겠죠. 그래서 나온 건데 그건 사실은 저는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이 보좌진들이 6사람이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그 당시 원내대표 아니었죠. 흉을 뒤에서 상당히 본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발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여튼 내용의 일부가
그 부인을 통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전달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김 의원이 이건 도저히 보좌진으로서는 묵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마 엄하게 6사람을 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인데 저는 좀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우선 보좌진들이 그렇게 방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모셔야 될 의원을 흉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건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밝혀져서 본인 흉본 것들이 나왔었을 때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볼 때는 나라님도 욕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6사람을 해고를 한 것이 이제 국회에서는 그렇게 해고하고 나면은 다시 국회 발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계나 이런 것 차원에서도 절박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번지고 있는데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리더십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내년부터 또 지방선거까지 끌어가야 될 이런 원내대표로서 그 리더십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또 이재명 정부에 부담은 두지 않을까 상당히 고심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본인이 원내대표 정도는 결단을 내려놓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더 나와서 더 만시창이가 되거나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서둘러서 본인이 결단 내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 이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호텔 숙박권이나 뭐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더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6명의 인원들 그리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이렇게 정치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난을 위한 폭로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해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좀 공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톡방을 공개한다든지 이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의 폭로만 문제될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고소고발전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당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책임이라든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지를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책임감이 상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문제 해결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죠.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요번에 그 보좌진 그 단톡방 막 이런 거 이제 그 뭐 공개하면서 메신저들 공격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신저 공격한다는 얘기는 본래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반박 못한다는 사실 자백 같은 거거든요. 강호의 도의가 참 땅에 떨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원내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천하람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상당히 좀 쓴소리를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강선우 의원도 그런 보좌진과의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런 문제가 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뭐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최고도 말씀을 하셨던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 거취 문제가 나오기까지가 민주당의 의원들께서의 의견들을 다 들어봤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찾자면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정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전 의원께서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적어도 원내대표 자리 정도는 내려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보다 더한 공격을 받고 이제 혐의가 있었어도 의원직을 이렇게 함부로 내려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원내대표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법적인 공방이 있을 것이고 과연 이게 지금 공직을 맡는 것은 법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그럼 본인이 의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정치적 공격, 공세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더 자숙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의원들의 생각들을 좀 대변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의원들이 누가 그 원내대표한테 물러나시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본인은 억울한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역공을 하거나 고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으로 봐서는 대세가 상당히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불리하게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민주당으로 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또 원내대표를 뽑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는 것이 당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함께했던 분들로부터 폭로전이 결국에는 본인을 공격하기 위한 폭로전으로 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것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점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리한 여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맞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사실 복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센 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함은 이해를 하나 선출직의 책임감을 굉장히 좀 쉽게 표현하는 방식들은 본인의 정치적 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비판의 수위가 높지 않다 이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실제로 공격을 안 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는 이제 여야 간의 협상 대화의 창구잖아요. 그동안 한 7, 8개월, 6, 7개월 정도에 서로 송호석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미운정, 고운정 들을 정도로 사실은 또 허심탄회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창구가 되는 사람을 면전에 두고 사퇴하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인간적으로 조금은 망설여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누가 될까?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경쟁했던 사람이 서영교 의원입니까? 서영교 의원보다는 그래도 서로 대화 탭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이게 야당이 공격을 해서 원내대표가 물러나기보다는 이것은 여당 내에서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풀어갈 문제다. 그런 측면으로 그냥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를 감싼다라는 비판의 지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그런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도 공격에 대한 수위를 높였었는데요. 지금은 이 공격
의 수위가 사실상 지금 전국의 현실성 때문에 쉽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지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전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취임 첫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교 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 시점 자체가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지 150일이 조금 안 된 시점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100일 정도의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게 시점이 약간 애매한데 왜 이 시점을 택한 걸까요?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치적 공격 소재로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시점보다 지금 현실에 마주한 이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2차 특검이라든지 다양한 정치적 사항들을 사실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고 공언한 바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당대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바들을 명확히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통일교 특검 얘기를 조금 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 부분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대로 만일 특검을 해서 통일교가 민주당과 유착된 게 있으면 민주당도 위헌정당 해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예. 지금 그 정청래 대표는 특검으로 그 2022년 대선 당시 그 국민의힘에 대한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 이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쭉 나온 보도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오히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그 당시에 여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의 이제 집권당이 됐죠, 다시. 이 인사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여당 인사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쪼개서 그 부분만 심소봉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통일교가 힘이 있는 집권 여당에 접근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2022년도에 대선 당시는 거의 팽팽했기 때문에 양쪽에 보험을 들었던 것 같고 그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접근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 말대로 민주당이 유착된 게 드러나면 민주당 해산하고 국민의힘 정말 드러나면 해산하십시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정청래 대표를 오랫동안 봐와서 알지만 캐릭터 자체가 좀 강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수위도 상당히 세고 사실상 말이 위헌정당 해산이지 국민의힘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메시지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비판들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현실성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현실성은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청래 그 당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는 아직까지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은 끝났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도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법원 폭동이 정당했던 것처럼 옹호했던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본인이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란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명확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강력한
비상의 모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저런 강한 워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이상적인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권을 운영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야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더 건강한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선을 긋고 이상적인 정상적인 야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청래 대표의 말씀에 이어서 붙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수사 범위 혹은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누가 가지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뭐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하시죠. 뭐 기독교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원불교도 하고 또 불교도 하고 다 해보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정치권에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연한 얘기고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그 종교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학자 지금 통일교 총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구속됐다고 해서 종교가 없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자꾸 정치적 공방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신천지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논란을 이렇게 변질시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수사의 범위는 저는 뭐 어차피 지금 모든 것을 다 까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교의 유착, 통일교의 로비 의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정시키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이게 왜 그러면 4개월 전에 민중기 특검이 왜 이걸 다 진술을 받아놓고도 뭉개느냐? 이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을 누가 할 것이냐는 부분은 특검은 어차피 권력 그다음에 관계 당사 있는 집단과 관계가 없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저는 여당 여당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결국은 제3자 특검을 해야 되는데 추천도 그런 집단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헌재 뭐 이런 헌재가 좀 민주당 편인가 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헌재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거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건데 또 그런가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법원 행정처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또 민주당 쪽에서 대법원은 마치 사법부는 국민의힘 편인 것처럼 돼 있어서 이것도 참 우습기는 한데요. 그도저도 아니라면 제3의 그 우리 그동안의 오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뭐 변협에서 해도 좋고 저는 뭐 제3자 추천 이 방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찬성한 이유는요. 잃을 게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계산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통일교의 그 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계신 분도 국민의힘에 계시고 그 의혹 때문에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에서 뭐 후원을 했고 이런 내용은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입당을 해서 본인들의 조직의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했는가 이 부분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해서 정당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그걸로 인해서 후보가 교체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의혹들은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 통일교 교인들을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면 실제로 해산이든 아니든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과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뭐 후원금이나 다른 논란으로 빠질 필요 없이 정당 민주주의에 종교가 개입을 해서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면 저는 이 전체 맥락이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에 누가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이것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통일교 교인이 있다고 해서 위에서 얘기한다고 다 들었을 것이라는 전제도 맞지도 않고 실제로 요즘에는 부모가 얘기해도 자식도 잘 안 듣는 것이고 통일교도 전국에 다 있을까요? 교도가. 호남에는 민주당 지지합니다. 저도 호남의 지역구를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마치 어떤 프레임에 짜서 통일교가 어떤 정교 민주주의에 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부풀려진 얘기고 뜬구름 같은 얘기고요. 통일교가 이 권력에 접근했던 이유는 이권 때문이다, 사업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 전재수 전 그 장관 같은 경우도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지금 접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나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해외 무슨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당 민주주의로 치환시켜 놓고 본다면 이것은 결론이 없는 정말로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위반된 게 있느냐, 어느 정당과 더 유착됐느냐, 어느 정당이 더 로비를 했느냐 이걸 따져서 제가 보기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특검의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제3자 추천이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제3자가 헌재냐, 법원행정처냐에 따라서 지금 여야의 찬반이 갈리는 모양새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는 제3자의 기관들이 마치 어느 한쪽 편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문제 아닐까요? 문제죠. 굉장히 웃음꼴이 됐습니다. 과거의 제3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사법부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대한변협도 믿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정치적으로 너무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권의 책임도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3자 추천인데 다른 제3의 정당이 개입해서 본인들이 추천하겠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우후죽순 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헌재라든지가 나오게 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앞으로는 모두 차치한 이후에 제3자에 그러니까 양당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찾아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라도 저는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서 성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보시면 지금 사진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김남준 대변인이 이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것은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힘이 실리는 거죠. 김남준 대변인과 함께 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것은 굉장한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꼭 대통령도 그렇지만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야당의 당대표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어떤 후보하고 같이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명백하게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지금 대변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중을 실은 것이고요. 그 직전에도 성동구청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원호. 맞습니다. 이 구청장에 대해서 정말로 일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 이렇게 후보 지금 거론되는데 띄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늘 선거를 앞두고는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행보할 때 그때 대통령 옆에 누가 얼굴을 내미느냐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또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또 더 지나면 틀림없이 지역별로 아마 대통령이 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의 현안을 들어보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겠다 그런 약속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봐서는 그럴 수는 있는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예배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마치 선거와 계속 연결지어서 지금 해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것 같아요. 뭐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전 충남에 가면 강훈식 실장을 띄워주는 것이고 개항에 가면은 김남준 대변인을 띄워주시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는 시각만 저는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하게 공직을 이루어가고 있으시죠. 그러나 저날은 당직 대변인이었다는 겁니다. 예, 휴일 당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직 대변인이 대통령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너무 과도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십니다. 전국을 지금 순회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도 더 남았는데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청와대에 계시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청와대에 돌아간다고 했더니 구중궁궐로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밖으로 나오니까 밖으로 왜 나왔느냐라고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해석은 국민의힘에서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본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이제 지금 당직 대변인이었다 그 사람이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직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출마할 지역에 행사 있다 그러면은 나 이번에 좀 가게 해줘. 그래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해명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저희가 보는 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청와대냐 앞으로 청와대니까 청와대에서 일정 부분을 행사하느냐 이런 부분 갖고 유심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그 정원호 구청장을 띄웠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마음속에는 다른 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고 민주당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보수 진영의 분화로 대여 투쟁에 힘이 빠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이 장동석 연대가 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입장 밝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그림도 아직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뭉칠 때 뭉치더라도 당내 개혁을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은 그 윤어게인 분들 주장하는 생각들을 우리 장 대표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이 장동석이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 전제 사항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명이 합치면 제가 볼 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태로움이 더 가중될 것 같은데요. 그 누란지게도 저런 누란지게가 없죠. 그 성격도 다 다르고요. 그 또 그 과정, 그들이 분열했었던 과정, 보수가 분열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아분들 위태로움만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동석 연대,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입니다. 일단은 이 세 사람의 캐릭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예인병으로 통칭을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정치적인 승리를 위해서 아마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을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가 다르다 보기에는 지금 본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세 분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뭐 한 번에 이 세 사람이 뭉칠 것 같진 않고 일단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두고 이제 협의를 했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일단 먼저 뭉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고요.
또 그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장동석 연대를 얘기하지만 연대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맞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잖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의원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당내 인사잖아요. 물론 유력한 인사기는 하지만 당내 사람과 연대한다 이게 맞는 말인지 물론 이준석 정당과 연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어떤 표현을 넘어서서 한동훈 전 대표도 나름대로 팬덤이 있고 또 이준석 그 대표도 나름대로는 젊은 층들로부터 어떤 소구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민주당이 우리 그 내란이라는 프레임 가지고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이 세 사람이 적어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힘을 합쳐주는 게 필요하다. 이름에 상관없이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보수당의 지지자들도 한결같이 보수가 좀 하나가 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이 어떤 제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때 한 사람의 후보를 한 지역구에서 내는 그런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름만 가지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팬덤이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또 그 강성 지지층,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지지층 그 팬덤, 또 이런 사람들끼리 굉장히 감정이 심해요. 감정의 골이. 그래서 위에 어떤 그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서 풀자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그런 화학적 결합을 위한 그동안 쌓인 감정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루 일조일석에 금방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결합은 당장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전례들을 보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물리적 결합을 이루어내려면 과거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장동혁 대표에게는 관건일 텐데 지금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리더십을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를 하기 바라는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 때문에 당장의 물리적 결합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친 장동혁 대표에게 노고가 많았다라는 메시지를 하기도 했는데요. 장 대표의 반응은 어땠을지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건강한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은 못하더라도 같은 당이니까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합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리버스터의 절박함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이 한 얘기가 좀 주목이 되는데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 그러니까 이 용기가 사실상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배신자 프레임을 벗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는 다 함께 통합하는 리더십이 증명이 돼야 될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혼자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게 용기를 내서 그분들과 단절하고 본인과 화합을 이뤄서 보수가 한 그릇에 뭉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이 당선됐던 그 전력들을 살펴보면 물리적 결합 그리고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대표가 정말 이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연구원 장해찬 부원장이라든지 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결합을 용인할까? 이 부분도 조금 의문이에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려면 그런 통합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를 비판 견제한다고 해서 늘 뺄셈의 정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남아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당원들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제세력이 하나로 되도록 노력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좀 차별하게 구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이런 몇몇 주도 세력, 주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벌써 잘라진 거예요. 국민의힘과도 관계없고 탈당을 했고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상당히 가깝게 다가 있는 강성 지지층들, 이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너는 윤 대통령을 온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다 하고 하치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구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제 스펙트럼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윤 어게인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자를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엄의 핵심 세력은 이미 잘라진 것이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합치는 노력을 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결국은 저 장동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금방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다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지난번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24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정말 안 마시고 24시간 동안 서서 잠도 안 자고 이걸 한다는 것은 그건 초인적인 것이거든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여야 또 관계없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한 것이지 그걸 또 확대 해석해서 무슨 정책 메시지를 크게 담아서 마치 무슨 어떤 제스, 화해 제스처, 통합 제스를 취한 것처럼 하는 것은 지금 밑바닥의 정서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오늘 아침 또 환경미화 활동도 하면서 뭔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부지방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체감기온 영하 35도 아래를 기록했고 서울 기온도 내내 영하권에 머물면서 러시아 모스크바보다도 훨씬 춥다라고 하는데요. K클라이밋 방기성 대표 연결해서 한파 현황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도 출근하는데 상당히 좀 추웠는데 아침에 서울 기온이 영하 11.6도,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 그야말로 냉동고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맹추입니다. 지금 말하기로는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서울이 더 춥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강력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뿐만 아니라 상층까지 매우 강한 한기가 남아있는데요. 5.5km 서울 상공 기온이 영하 35도이고요. 1.5km 상공의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 지상에서도 몽골 쪽에서 1036헥토파스칼의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해 내려오면서 아주 매우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끌고 내려왔기 때문이죠. 예. 자, 뭐 지금 이런 한파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느낌이 좀 상당히 잦은데 그 이유도 좀 있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시베리아 고기압은 이제 겨울철 시베리아나 몽골 지역의 광대한 대륙 지표면이 복사냉각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지표면의 공기 밀도가 커지게 되고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지상에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합니다. 또 이제 좀 시베리아 쪽에 눈이 많이 덮여있는데 눈이 덮인 쪽은 알베도가 증가하죠, 반사율이. 그러면서 열을 빨리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냉각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이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은 지표면이 냉각될수록 더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발달했거든요. 예. 이러한 고기압이 이제 대기 상층의 역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남하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 북극 진동이 음해 이상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렇게 음해 이상을 돌아설 때 북극 주변을 돌던 찬 공기가 중위도 지방으로 내려오기가 쉬워져요. 또 북극 바다 빙하가 지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거든요. 이러한 조건들이 이번에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주 강한 그런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내려온 것이죠. 예, 자 기상청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인데 한파 특보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겁니까? 한파 특보에는 이제 한파 경보, 한파 주의보가 있습니다. 예. 한파 주의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에서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면서 3도 이하, 또 평년가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고, 두 번째 조건이 이번에 해당된 것이죠. 예.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한파 경보 같은 경우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을 합니다. 예. 자, 이틀 이상. 그러면 당분간 이런 강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뭐 다행히도 이번 추위는 반짝 추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3도에서 7도 이상 낮은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서울 지방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 이후 내일 낮부터는 이제 이동성 고기압으로 서서히 변하면서 서울 지방 기온이 영상 3도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인 28일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를 서울시가 오늘 오전부터 발령을 했거든요. 이 수도관 동파는 왜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포근한 날씨 뒤에 찾아오는 이제 뭐 영하 5도 이하 이런 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동파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예. 이제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수도관에 문이 얼게 되겠죠. 그러면 부피가 약 한 9% 팽창을 하는데 팽창된 얼음이 수도관 내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수도관의 파손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예. 수도관 동파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단 이제 보온립이죠. 계량기함에 뚜껑이 파손되었거나 혹은 헌옷 등 이런 그 자재를 넣을 때 젖은 걸 넣으면은 거의 보온이 안 돼요. 이런 경우 혹은 뭐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관 내에 물이 고여 있다가 얼어붙게 되고요. 특히 이제 대개 이 동파가 일어나는 게 새벽인데 새벽 시간에는 물 사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관 속에 물이 가장 차가워지면서 동파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보온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먼저 수도 계량기 안에 헌옷이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거를 좀 채워주고요. 뚜껑을 닫은 후에 비닐 등으로 좀 덮어주면은 외부의 찬 공기를 막을 수가 있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보온에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시간 외출할 때도 보일러 전원을 끄지 마시고 외출이나 취침 모드로 설정을 해서 동결 방지 기능이 작동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실 분배기 밸브를 잠시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하면은 동파 방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수도관 외부는 헌옷이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싸주시고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도 꼭지를 완전히 잠그되 추운 날에는 조금씩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파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제주 산간 또 전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있는데 이렇게 서해안이나 제주 쪽에 내리는 간헐적인 강설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현재 전남 쪽 그다음에 이쪽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있는데 앞으로 뭐 제주 산지는 최대 10cm 정도 더 내리고 울릉도 독도 쪽 15cm 이상 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지금 내리는 눈은 기하고리한 눈이 아니죠. 겨울철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내리는 원인은 해기차로 인한 호수 효과입니다. 여기다 이제 지형적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매우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해기차로 인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때 바다에서는 수증기하고 열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눈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이제 이런 겨울철에 서해안에 내리는 눈은 지속적으로 내리는 눈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내려요. 예. 왜 그러냐면 이때 서해상에 만들어진 눈구름이 서해를 완전히 덮은 게 아니에요.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꼭 빗자루 이렇게 쓸어놓은 것처럼 구름에 열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크라우드 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데 눈 구름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기압계의 이동과 바람에 따라서 눈구름에 들어왔다가 빠지는 이런 경우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까지는 이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센터장님과의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클라이밋 대표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 접견 조사를 거부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강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구치소 접견 조사를 시도했다가 불발되자 강제 조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치소 내부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PC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 측 이용구 변호사가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고 있는데 전 의원 명의 휴대전화는 이미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실제 전 의원에게 명품 시계가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와 함께 까르띠에 코리아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전부터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 해저 터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숱하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한 통일교 계열 단체들과 10수년간 접촉하고 참여하고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교 최대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을 자신은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이는 분명하고 확고한 정치적 신념이라며 누가 앞장서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으려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식이나 조리법에 대한 표절과 도용,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고 인정되는지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이렇다 보니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요. 수년간 노력을 쏟아부어 만든 빵을 도용당했다는 업체가 있는데 상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연잎 모양 빵을 만들어 전국 사찰에 판매하고 있는 정승학 씨. 최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과 유사한 제품이 전국 사찰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잎 모양부터 포장 상자와 설명 문구 등이 거의 같고 상자 안에 든 빵의 개수와 판매 가격도 같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을 했지만 단순 명칭과 형태만으로는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 제품 출시를 위한 수년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떤 창작의 의도는 1도 없이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오인하고 오해해서 동일회사 제품인 것 마냥 혹은 이 같은 자매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비슷한 빵을 출시한 업체는 자체적으로 조리법을 개발했다며 도용과 표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가루가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성분이요. 네. 그리고 어머니 빵 자체도 모양도 틀리고. 네. 근데 케이스는 종로 케이스, 저희 쓰는 공장의 케이스라는 거는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앞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파리바게트가 감자빵 표절 논란에 휩싸여 판매를 중단하는 등 비슷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은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는 경우가 많고 재료와 성분을 조금만 달리하면 특허 분쟁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나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형성한 상품의 성과나 영업상 신용을 모방하거나 편성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두 상품의 종합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씨는 상대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황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미뤄졌던 경찰 총경급 전보 인사가 5개월 만에 단행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총경급 47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상 총경급 정기 인사는 7월이나 8월에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여러 차례 미뤄져 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16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지하 1층에 있는 세대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종업원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는데 종업원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자는 계정 3,000개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외부 전송도 없는 거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쿠팡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유출자를 특정하고 행위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자는 재직 중 탈취한 보안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 개에 접근했고 이 가운데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 2,000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결제 정보나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 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쿠팡은 유출자가 언론 보도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며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유출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한 뒤 벽돌을 채워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고 해당 하천을 수색해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최상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고 유출자의 진술도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과 부합하다며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진행될 조사 경과를 지속해서 안내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보상 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작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이 특정 인물과 접촉한 사실조차 몰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정보유출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언제 쿠팡이 해당 인물과 접촉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쿠팡이 관련 정보를 조사단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쿠팡이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진범 여부는 경찰이 확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이 해외 보안업체 3곳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식력 없는 조사 결과를 마치 조사단과 수사기관의 발표인 것처럼 대외 메시지를 낸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모레 공식 수사를 종료 앞두고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기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 개별적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대한 구형은 아니었으나 합산해서 최종적인 형이 10년형이라는 것은 거의 최고형에 가깝게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다스려 달라라는 취지로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례적으로 각 행위별 구형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체포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해선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이었고요.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은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이고요. 예. 합산하면 징역 10년이니 비교적 굉장히 중대한 형을 구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반성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이어갔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좀 지금보다 성의 있게 임했다면 구형량이 달라졌을까요? 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도 상당 부분 감형의 여지가 있었으나 문제는 일부라도 자백하지 않고 전부 무죄 취지로 부인하다 보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결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범행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만 하다 보니 특검 입장에서는 선처나 감형의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간부들의 어떤 위력 그리고 순찰 증언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이죠. 네, 다수의 경호처 간부들이 실제로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하도록 시킨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술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위력을 행사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국민들 기억에 떠올리시면은 이 많은 다중들이 이제 인간 스크럼을 짜서 또 차벽을 세워서 이렇게 그 수사기관들이 체포영장을 적절하게 조기에 수월하게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력과 다중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이 장면 속의 하나하나 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에 이르렀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가장 최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검팀에서는 중무장한 경호처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명에 대한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사 인력과 경찰이 동원된 바가 없었죠. 그만큼 국가적인 수사력의 낭비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 앞에서 농성이나 시위나 이걸 벌이면서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가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당일에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에 대해서 계엄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재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동일한 이제 제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의 시금석이 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관련된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하면서 국무회의 적법성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의안상정이나 제안이나 설명도 없었고 구체적인 토의나 의견 진술권도 없었고 부서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회의도 없었던 만큼 이 국무회의 회의는 적법하거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미 헌재의 결정이 있는 만큼 이 형사 사건에도 있어서도 이 국무회의 성격,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관련한 이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날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심의하고 또 많은 인원들을 불렀다고 하지만 또 배제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실질적인 토의권을 갖지 못한 국무원도 있다 보니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한 전 총리 재판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사후 계엄 선포문을 결재한 뒤에 한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서 이 부분을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한 전 총리도 같은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후적으로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설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 염려돼서 또 폐기한 사건들이 같이 지금 기소가 돼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헌법 8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에 의한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다 보니 사후적으로 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고 또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놓고 이것이 문제될까 봐 이 또 증거를 은폐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 헌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런 문서주의라는 원칙을 기본도 세우지 않았고 이것을 또 폐기함으로 인해서 이걸 은폐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큼의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특검은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향후에 이제 관련 재판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구형하는 경우에 합산형만 나오는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쪼개서 3년, 뭐 2년, 5년 이렇게 분리해서 구형을 했거든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공범 사건들에 대한 구형량에 참고가 될 기준을 세우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중한형을 구형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밑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이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람들도 이제 구형과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형량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기준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과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또 관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그리고 양형은 다른 사건의 공범들 같은 행위 분담을 했던 이 국무위원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윤 전 대통령이 명백한 불이타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 사건 선고가 다소 조금 더 늦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이 1월 경으로 선고가 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구속영장 만료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이 구속기간 제한 없이 그 1심형 선고된 것으로 구속기간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가오는 구속기간 만료 앞에 혹여라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의 실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특검 측에서 다수의 어떤 증인과 증거를 신청했는데 일괄적으로 철회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선고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재판을 받고자 조금 더 연기를 해달라, 더 재판을 진행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해 이제 재판부는 일단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면은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선고기일을 잡아놓고도 선고기일을 추정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판결문을 쓰다가 이 쟁점에 대한 증거 조사가 좀 부족하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서 공판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선고하지만 특별히 뭔가 더 살펴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열겠다 정도의 어떤 여지를 남긴 것인지 예. 큰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향후에 좀 병합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심도 상당 부분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병합된다고 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각각의 혐의도 굉장히 수사 자료가 방대하고 증인들이 방대해서 이것을 추후적으로 병합했을 때 이것을 교통정리하는 게 그 재판부에서 상당히 부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를 단독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내란죄 사건 같은 경우도 증인신문 등 여러 가지 절차가 거의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병합의 실익 또는 필요성보다는 지금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예.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일교 수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새롭게 나온 소식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의원과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금품을 언제 어떻게 수수했는지 그 금품이 현존하는지 그 금품과 관련한 정황들은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예. 이걸 토대로 이걸 찾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려진 이 시계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이 현물을 실제로 샀는지 샀고 이것이 전달됐는지 과정 중에 산 내역 을 확인하고자 지금 불가리아나 까르띠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예. 어떤 품목, 그러니까 일련 번호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의 내역이 특정될 수 있는가 이 부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수사에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왔을까요? 현재로서는 좀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계의 현물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일련 번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일련 번호에 상응하는 품명이 확인돼야 되고요. 이 품명이 확인됐을 때 이것이 전재수 의원의 자택이나 사무실 또는 전재수 의원의 지인들 모처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추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 경찰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PC 등을 지금 압수한 부분에 대한 포렌식을 분석을 통해서 예. 통일교로부터 특별한 청탁을 받은 것이 문건상으로 확인되거나 관련한 동선이나 그와 관련한 대화 내용을 추가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그 PC에 포렌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복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삭제되지 않은 파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우연한 기기에서 문서를 통해서 통일교와의 동선이라든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내용이라든가 통일교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자료들이 혹여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소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C 안에 옛날에는 그런 문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PC에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로서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수사의 막바지 중에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기소하고 또 이 경찰에 남길 수사는 또 인계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뇌물의 공범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 또는 뭐 알선수재라든가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처분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뭐 그림을 받았다라는 부분, 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금 거부기 등등 여러 가지 인사청탁을 통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부 물건들도 확인됐고 물건의 시가와 관련해서 다툼이 다소 있지만 실제 이렇게 금품을 받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청탁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을 서로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서로 부탁을 했거나 하면 부부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요. 또 뇌물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는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제 윤 전 대통령은 나는 너무 바빠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지 못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로 이 공범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따로 판단할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발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여라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범 입증을 못하게 된다면 김건희 씨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뭐 알선수재나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부관계라는 인적인 특수한 관계 때문에 다소 부부가 서로 정말 경제적으로 따로따로 또는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는가. 특히 인사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실제 인사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김건희 여사가 받다고 한다면 모종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공부관계가 추정된다. 이런 취지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적용 혐의로 기소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김건희 여사가 뇌물죄의 공범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알선수재로 기소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이제 김건희 씨 금품 수수 사건을 일괄 기소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디올 가방 수수 사건도 지금 검찰에서 이첩받아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또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죠. 봐주기 특혜 수사 의혹이고 부실한 수사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 당시에 이 가방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가 관계가 존재하고 청탁금지법을 넘어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탁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무혐의가 기소로 바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선 이때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그 당시 수사는 부당하거나 부실했다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검찰에서 무혐의 할 때 시간도 많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라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다시 수사를 하면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특히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의 형평성과 기존의 법리에 위반된다라는 평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앞서 이 김건희 씨 수사 무모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 수사에 좀 난항을 겪었잖아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경찰로 이첩이 되는 겁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심의위원회나 외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기소해서 판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조금 봐주기 수사 논란이 되어 있는 것만큼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보면 이 수사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수사 이런 점은 부실하고 이런 점을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임무라고 볼 수 없어서 탄핵 사건이 기각된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하고 그 판단이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수사기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완전히 위법하게 판단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 판단했는지 여부는 또 분리돼서 다른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냉동고 한파, 모스크바 혹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날이 무척 추웠습니다.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했는데요. 한낮인 지금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7.6도,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고요. 패딩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찬바람을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의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 이상 더 낮겠습니다. 한파 속 호남 서부에는 오늘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0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경기 남부를 비롯한 중부 곳곳에 약한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북 서부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늘 아침 고비를 넘겼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에는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